최종 의견 205회 시작합니다. 김선재 아나운서 그리고 저 김혜민 기자, 정현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함께하고요. 오늘 저희가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와. 얼굴을 많이 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신 분. 저도 연예인 한 분 모신다 그러더니 뉴 페이스 뉴 페이스. 거의 셀럽을 한 분 모셨네요. 아, 여기 야, 어렵게. 우리 좀 찌그러져야겠다. 옷은 이미 셀럽인데. 입어도 안 되네요. 김 회계사님은 제가 어떻게 안 되네요. 삼고초려해서 모셨어요. 아, 이거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인기 방송인 줄 알고. 8시 뉴스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척 합시다. 예. 네. 저희 그 청취자 댓글부터 좀 읽어볼게요. 네. 덴남 변호사님. 벌써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서두가 빠르죠? 근데 왠지 회계사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하는 걸로 해요. 긴장한 거 왜냐면- 알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 오셔서 그리고 오늘 좀 아. 할 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인사 있을 때막 하더니 왜냐면 우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조용히 해. 오랜만에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게 가장 큰 전문성. 약점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냐? 자, 전문성은 아니. 네. 가장 전문적인 코너잖아요. 이게요? 뭐 댓글? 댓글 댄남. 회계사님 저는 참고로 드립 전문입니다. 아, 네. 네, 그쪽 전문. 변호사인 건 아시죠? 가끔 까먹기도 하는데요. 창피하니까 가만히. 세르자님이 다루셨습니다. 스쿨 전의 어린이 보호가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가 나와주기를 민식이법을 계기로 기대해 봅니다. 엄한 처벌만이 대책이 되는지 운전자들의 보다 조심 운행만이 사고 예방에 최선인 것 같아요. 성범죄 판결에서 고기 덜어주었다고 성관계 동의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3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돈. 300캐시 얼마야? 한 돈 30, 좋아요. 30만 원 정도 되나요? 300원. 300원인가요? 아, 네. 아. 고맙습니다. 3,000원 아니에요?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은 아니에요? 될 걸? 3,000원? 근데 5만 캐시가 축덕숙덕이 들어왔대요. 그럼 그건 네. 50만 원인가요? 근데 아닐 아.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왜 근데 남의 방송 하는 거죠? 우리 남의 방송 얘기하지 비참하게 맙시다. 만들고 우리 지금 마음 근데, 아프게 지금 아니, 갑자기. 고맙습니다. 세르자님 저희는 감사합니다. 10캐시도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감사합니다. 저 오고 나서 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캐시. 아마 그 전에도 별로 진짜 처음일 수도 있어요. 축덕수덕에 5만 원 누가 보냈대요? 모르겠어요. 그분을 영입하는 익명의 복지가. 저희 방송도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르마님이 다루셨습니다. 전에 다루셨던 것 같은데. 우왕 올챙이가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개구리가 되어가듯이 흑화되어 가고 있는 김혜민 기자님의 발전 단계가 보입니다. 끝났어. 좀 있으시면 정 변호사께서 드립시시라면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자 금방 최종 의견 고인물이 되실 듯합니다. 아 그렇구나. 슬픈 좀 소식이네. 기분 나쁘셨나요 그때? 뭐가요? 그때 제가 말을 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했거든요 한번. 좀 저희 기억도 안 엄마가 나는데. 어른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어른한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네. 저 할 때야 아니면 노인 공경해야 된다고? 하실 어머님이 때 아마 저랑 동년배시셨을 텐데 아닌가? 엄마가 버릇없어 말 보인다고 끊지 그러지 말라고? 말래요. 나중에 노인회관에서 만나요. 어머님. 예. PC401님이 다루셨습니다. 김혜민 기자님 한미모 하신다 하여 최종 의견을 처음으로 유튜브로 봤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플러스 100 증가했습니다. 가로 닫고 민식이법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 존 환경 개선도 동반하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봤습니다 하고 바로 민식이범 얘기하고 뭐 예, 그렇죠. 김혜민 기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이야기 없네요. 이렇게 넘어가죠. 끝나나요? 예. 원래 이거 댓글 수정했어요. 저희 댓글 봤어요. 음. 봤어요? 수정하기 전에 아 그렇습니까? 실물이 그렇게 엄청 예쁘시다고 해서 봤습니다. 근데 좀 바꾼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한미모로 바꾸셨네요. 뒤에 말씀이 없네요. 확실한 건 이제 뭐 얼굴 얘기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 방송보다 훨씬 실물이 아름다우신 것 같긴 해요. 어, 김 기자님은 말씀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느꼈습니다. 네. 작은 정보였습니다. 네. 빨리 다음 댓글로. 예. 네. 샤방가이님이 다루셨습니다. 헐 정현석 변호사님의 남성 호르몬 수치 저하 관련 내용이 나무 위키에도 실렸네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유유. 이번 205회 녹음 12월 18일 이 아마도 올해 마지막 녹음이겠군요.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김혜민 기자님은 여자 이승훈 PD 느낌이 나네요. 민식이법을 다룬 최종 의견 204회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댓글이 간만에 많이 나왔네요. 상당히 공격적인 댓글이 많긴 하던데. 네. 그렇군요. 마음이 저도 아파요. 이 말 보고 봤더니 유튜브에 악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변호사 신고- 전문성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 그렇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신고를 제가
하면 됩니다. 예, 같이 고소장 고소장이랑 냅시다. 유튜브에 좀 이 자식들. IP 추적을 좀 하도록 제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까? 예, 서로 포기합시다. 변호해주면 되겠네. 서로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못한 게 야, 아닌데 우리를 왜 변호를 해? 우리들이 깐 게 너 아니에요. 벌써 인식 자체가 우리들 우리가 싸우- 항상 뭘 죄를 지어주려고 아, 생각하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가해자고 그렇습니다. 전 피해자입니다. 저 피해자입니다. 전 전문성 있으니까 아니구나. 그게 원래 넘어갈게요. 저희가 한마디만 하면 저희가 방송이 사실 기본 컨셉이 쉽게 하자는 거라서 우리가 그럼 뭐 어렵게 해볼까? 우리 못할 것 아니 같아? 난 그럼 나갈래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 왜? 나 그럼 나갈래요. 못할 것 같긴 하지. 네. 근데 그래서 쉽게 하는데 스쿨존 문제는 관심 있고 지식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마 이제 우리가 조금만 깊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했더니 뭐라 음.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죠. 감정도 섞인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저는 스쿨존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반대하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과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쉽게 푸는 게 중요하다고 법률적인 생각해서. 것만. 네. 그쵸. 근데 이제 우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뭐 스쿨존법 뭐 있을 필요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저는 뭐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했더니 스쿨존 그 법에 민식이법에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네. 악플 엄청 많이 달았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다 못 읽겠더라고요. 회 교사님 오늘 악플 조심하세요. 네. 약간 내성은 생겨가지고 안 달릴 지금. 것 근데 같아요. 전문성 있으면 안 달려요. 괜찮으실 거예요. 예.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 민식이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봤더니 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대충 넘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건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공부를 했어요. 네, 음. 도로교통공단에 올라온 그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봤더니 네. 이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사실 되게 모호한 의미라고는 하셨어요. 이분도. 네, 추상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할 수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폈다던가 뭐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면 라디오를 조작했다거나 졸음 운전을 했다거나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대요. 이게 그 사고로 그렇죠. 이어지는 경우가 핸드폰 하는 사람 네, 엄청 많은 엄청 거죠. 많아요. 많대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근데 법 규정이 없는 데만 적용하면 이게 되게 너무 막 적용되면 안 돼요라는 말이 사실 막 적용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이분은 같아요. 당일을 이야기한 거고, 근데 네, 이제 네. 그게 형량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 판사의 재량이 되게 넓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안전운전 의무가 이제 도로교통법 48조 있거든요. 48조 1항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 경제 운전의 의무가 2항이 있는데 좀 웃겨요. 이거 좀 하여튼 어쨌든 1항이 뭐냐면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깜빡이 제대로 켜라 이거지.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엄청 약간 추상적인 부위가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거의 고등 래퍼인데. 네, 고등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거나 아니면 네. 운전 중에 뭐 DMB 뭐 보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뭐 우측을 잘 안 보고 그냥 가속해서 달렸다거나 이런 것들 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이거 행위 양태 하나하나를 특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그쵸.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뭐 판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기서 좀 더 걱정을 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것처럼 뭐 아이가 뭐 갑툭튀 튀어나오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경우에까지도 기소되고 처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네, 내가 네. 보기에는.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죠. 네. 그런 거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유튜브 녀석들아. 그러면 근데 이제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기자님 말에 네. 대해서 답을 좀 하면 네. 판사 재량이 넓어지냐면서요. 그러니까 안전의무 위반은 판사 재량이 원래 넓어요. 근데 그거에 딸린 처벌 규정이 강하지 않으면 사실 재량이 넓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본질은 재량이 원래 넓은데 거기에 붙어 있는 조항이 처벌이 심각하니까 무거우니까 처벌이 엄청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사의 재량이 너무 넓으면 그건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 형량 엄청 세다고 네. 말했기 때문에 유튜브 그 댓글 다신 분들 근데 일단 너 조심하세요. 근데 지금 네. 화방송을 오늘 화났어, 화가 많이 나신 지금. 것 같아요. 화가 났어. 말도 엄청 전문성을 인정 안 해줘서 화났잖아요. 화났어. 근데 화나니까 말을 되게 잘하는데 오늘 그렇게 막힘없이 쭉 얘기한 적은 없었잖아요.
청산 유수. 화를 좀 나게 해야겠네. 저 지금. 늘 화가 안 나 있으니까. 거의 뭐 헐크 변호사인데 아, 화가 나니까 어쨌든 헐변? 화가 나 있습니다. 헐변입니다. 헐변 좋은데. 헐크 어쨌든 변호사 헐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게 형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를 할 때 기소하기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법이 사실은 구성 여건이 불명확한 부분은 사실 그 있는 건 말도 사실이에요. 문제가 진짜. 있는 법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조심을 그쵸. 하든 네. 천천히 달리든 그거는 솔직히 누가 법이 아니면 누가 책임질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는 같아. 그렇죠. 여전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민식이를 친 가해자가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이 구속을 두고서도 되게 말이 많아요. 아, 그거는 사실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고 이러면 구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고에서도 예, 많아요. 특가도주나 이런 거 말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반 사건에서도 이- 구속 이분이-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이분이 음. 속도도 지켰고 어. 그 당시에 의무 위반이라고 할 만한 게 네,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건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게 사건 기록을 정확히 못 봐가지고 이게 참 하여튼 사람이 죽으면 네. 구속을 많이 시키긴 해요. 음. 근데 진짜. 예. 의무 위반 그러니까 어쨌든 막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서도 죽은 결과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는 말도 맞는데 음. 사실 또 전문성 떨어진다겠지만 제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그분 걸 보진 못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아무런 법 위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처벌하려면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실이라고 볼 만한 게 전혀 없는데 구속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리라는 신뢰가 있고 과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 근데 생각에는.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이 이후에 운전하면서 되게 유심히 봤어요 스쿨 전에. 근데 생각보다 그 감시 카메라 30 진짜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느려요. 이게 30km. 그러니까 60으로 가다가 20 몇으로 60으로 가다가 줄일 거 아니에요. 여튼 네. 일관되게 30으로 달리진 않잖아요. 근데 60으로 가다가 30으로 낮추는 거 그러니까. 되게 느려요 혹시 생각보다. 네가 속도강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 되게 느리고 한번 호두대-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페라리 속도가면 보지 저쪽인 않았어? 것 같은데. 포드페를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는데 그럼 아니네. 속도가. 되게 느려서 맞아. 제가 볼 때도 좀 더 이 영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도 제가 들더라고요. 지각한 게 학교 옆에 학교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아, 그래요? 10개가 연속으로 아, 지키고 있어가지고 오셨군요. 지각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동선을 내가 아는데. 네. 이러면서. 회 기사님 어떠세요? 노인학교였나? 잘 지키시나요? 아 저도 스쿨존에서? 스쿨존이 되게 짧은 줄 알았는데 되게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구간이요? 네, 아. 목동 2단지 그 사는데 제 얘기가 아, 그 뭐, 얘기예요. 네, 말씀하시죠. 당연히 저는 이제 짧은 구간이고 한 30km 지키고 사는 줄 알았는데 네. 집사람이랑 같이 타면서 쭉 보니까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매번 어겨왔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셀프 점검을 해보시니까 아, 범법자신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범법자와 함께하는 최종 의견. 사실 고백했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모두 범법자가 범법. 4명 있었는데 그치, 우리 모두 다 범법자야. 나도 많이 안 지켰다고. 섭외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명이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을 왜냐하면은 좀. 솔직히 말해서 어. 한 60으로만 80이 아니어도 60 달리다가 30으로 떨어뜨리는 거 되게 답답해요. 그거 하면은 생각보다. 약간 차가 정지된 거 아니,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맞아. 진짜로. 저도 그래요. 네. 아니 뭐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도.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루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청취자들의 사연과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피자님 시절부터 계속 들어온 샤이 청취자 1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최종 의견이 고르면 어느 코너보다 최애 팟캐스트인데요. 저의 파이널 final@sbs.co.kr이 자동 재생될 정도라고 하십니다. 선재 아나운서의 네. 그 목소리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연을 보내고 싶었지만 딱히 법률 문제가 저한테 있으랴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계약 기간이 조금 겹치면서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사실관계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 2년의 임대차 계약을 2016년 12월에 체결을 했고 계약금은 5,500만 원, 월세 10만 원이고요. 같은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했고 계약 만료일까지 묵시적 갱신 상태로 현재까지 19년까지 거주 중이고요. 그런데 이사할 아파트가 결정돼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0년 2월 13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이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집주인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은요. 공공임대주택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계약 기간 개시 이후에 바로 전입 신고할 것을 은행과 새로운 임대인이 요청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묶여 있는 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준다면 가장 해피하겠지만 그건 배제하겠습니다. 오랜 청취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떠올려 봤지만 아직은 돈을 못 주겠다던가
세입자를 받아줄 수 있다던가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하게 되면 싸우자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건 전 결혼한 상태고 아내와는 주말 부부여서 아내를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를 하고 저는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요? 아, 근데 이분 법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완벽해요. 이게 지금 변호사 약간 맞나? 답정로 변호사? 아닌가?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까지 정확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소개할까 간단히 설명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별다른 임대인이나 임차인 별 얘기가 없으면은 그래서 임대차 기간 지나게 되면 계속 되는 걸로 보고요. 그전 계약이 3년이든 5년이든 뭐든 최단 기간이 2년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임차인이 깜빡하고 그냥 묵시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임차인은 저 나갈래요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말을 임대인이 들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차임 무조건 내야 되고 임대인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시중에 1개월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이분 지금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거보다 좀 더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딱 두 개 설명할게요.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인데 사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거고 이분은 지금 그게 문제되지가 않죠. 근데 이분은 보증금을 못 받은 게 문제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받으려면 대항력도 갖추고 그 확정일자도 받아놔야 돼요. 네. 다 받아놓으셨는데 본인이 나가면 전입을 빼면 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뭐 우리 법에는 가족들이 같이 살다가 가족 한 명이 뭐 지방에 출장 갈 수도 있잖아요. 전입 신고를 빼면 근데 뭐 남편이 나갔는데 아내가 계속 거기 전입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아 대항력이 남아 있다고 해서 유지시켜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아내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새로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아주, 문제 아니에요? 똑똑하셈. 저는 똑똑합니다. 너 댓글 달렸더라. SBS에서 가장 아는 거 모르는 게 아니 없다고. 저 모르는 거 되게 너 많은데. 박사학위 있던데 척척 박사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웃으시면 안 회장님 됩니다. 처음에 이게 회장님,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정색하세요. 야, 정색하세요. 너희 다 정색하십시오. 만면에 웃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 정색하세요. 정색하고 말해. 그래서 나 얘기하다 까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새로 해야 된다. 그치. 근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그 상태에서 전입신고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가는 거는 딱 그런 판례는 없지만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조심하실 게 남편 나가면서 아내가 들어오는 걸로 하면 저는 되게 위험하다. 이건 절대 안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약간 우려되는 게 지금 판례나 실 사건이 없어서 제가 단정은 못 짓겠는데 자 이분이 봐봐요. 2년 전에 이미 대항전입 갖췄죠. 그 밑에 만약에 집주인이 은행에 돈 빌리면서 저당권이 막 있어요. 근데 나는 신경 안 써. 왜냐면 나는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아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내로 중간에 겹쳐가면서 이 남자가 나갔을 때 이제 혹시 아내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 혹시 저당권이 있으면 그거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낮은데 좀 있어요. 이건 법리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사실 임대차가 끝나고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최종 결론은 본인께서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이 집에 혹시 저당권이 들어있는 게 있는지 떼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없다면 매우 안전하게 아내를 같이 전입신고한 다음에 본인이 빠지는 방식으로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중간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살짝은 우려가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뒤늦게 온 아내도 원래 살고 있던 가족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입신고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그 뒤에 있었던 저당권들 아내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남편이 갖춘 이후에 들어온 저당권에 대해서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로 다른 단독 세대주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의 생각은 아내 걸 그쪽을 빼고 일로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살고 있었던 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건 제가 잘못 읽었군요. 그쵸. 같이 살고 있었던 건 증명이 안 그쵸. 되는데 그럼 이걸 주의점을 좀 바꿔서 아내가 계속 그쪽에 살면서 전입신고만 이쪽으로 위장 전입하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보호가 안 되고 아내가 이쪽으로 실제 거주를 하면서 또 그리고 애매하다. 좀 애매하긴 해요. 실제 거주하는 다양한 증거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우편물 다 일로 주소 바꾸고 한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빼야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근데 임차권 날짜가 얼마 등기 남지 명령이 않잖아요. 제일 한 달이에요, 그래도 한 달.
그래도 현실적인 답은 이거 등기 인적권 명령 하는 등기 게 명령이 제일 편하지. 제일 편한데 종료하고 해야 되니까 음. 그때까지 전입을 해놨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분이 약간 싸우자는 그런 거 제가 해봤잖아요 이거. 아,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쵸, 제가 그쵸. 지난 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다 알아보고 어. 정말 저한테 한번 직전까지 물어보기도 했었죠. 갔는데 네. 어차피 다시 볼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 싸우자고 해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그러면 네, 맞아요. 사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맞아. 내 걸리고 돈은 불안하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월 13일에 종료되니까 그때는 임차권 등기를 그 즈음에서 할 수는 있는 거고 지금은 이분이 12월에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방송하고 한 2주 안에 나가야 돼요. 1월에 나가야 그쵸. 된다고. 1월에 신고를 며칠 해야 안 돼. 남았잖아요. 새로 이사 갈 집에. 네. 이 방송이 12월 20일에 나가면은 열흘 남은 거잖아요, 거의. 네. 그러면 곳에 어? 빨리 그러네. 그러면 안에 전입 신고하고 참 많이 바쁠 것 같은데 방송 듣자마자 해도 좀 그래도 그럴 것 요즘 같아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서 검색해 보시면 방법이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야 그럴 거 우리한테 왜 상담? 그러니까 인터넷에 물어봐. 너 지금 내 답변이 좀 부실했던 아니 거야? 아니 좋은데 우리 전문성 없는 방송이라고 사실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겁니까? 들어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랬어. 아니, 스캠이라며요 오늘. 들어보니까 전입 신고가 그렇게 효과적인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니까 약간은 불안한 애매해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건 인터넷 검색을 더. 네. 근데 아니야 인터넷 안 나와요. 안 나와. 아유, 아니, 추가적으로 야, 얘들아, 추가적으로 너 이거 메일을 쉽게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추가적으로 메일을 그게 주십시오. 아니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라 아, 미리. 그거. 아, 왜냐면 그거는. 한꺼번에 막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미리미리 검색을 해서 서류도 준비하시고. 하여튼 아내분 전입 신고하고 같이 겹쳐 있다가 본인이 나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어쨌든. 상담합니다. 그 사이에 저당권이 있어도 제가 왜냐면 혹시나 그게 우려가 돼서 근데 아내가 현재 살고 있는 단독 세대 하고 계신데 거기도 혹시 막 주임차 관계에 지금 물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좀 힘들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 이중으로 지금 그렇죠. 꼬여 있는 문제라서. 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골룸의 샤이 청취자입니다. 얼마 전 영화나 뉴스에서만 보던 검찰 검사과로부터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쪽 과실을 보자는 게 아니라 고객인 피해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오셔서 경황이 없는 가운데 검찰청과 지검에 전화해서 수사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이 수사관 출입증은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신분증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수색영장도 눈으로 확인은 되지만 사본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급히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출입증과 압수수색 목록을 요구해서 사본을 받아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 사실을 알렸는데요. 질문은 수색영장 사본을 줄 수 없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형사소송법 118조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사본이나 뭐 정본을 뭐 교부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법적인 의무가 수사기관에 없죠. 사본을 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말인가 이게 금태섭위원인가 하여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를 한 걸로 아는데 사본을 교부하는 걸로 영장을 사본은 교부하자 이게 지금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개정이 안 된 걸로 예, 지금 현재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네. 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경찰 이름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제가 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에 충실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왜냐면 고객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수사관한테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워낙 피싱 전화가 많으니까 심지어 번호도 조작해서 해요. 검찰청 번호로 과신 표시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부족하지 네.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네. 정도는 충분히 하신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리고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라는 1차 문의나 요구 없이 바로 수색영장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이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임의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기관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 근데 대개는 이제 뭐 한 번쯤은 협조 공문 보내긴 하는데 뭐 되게 뭐 이게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급박하게 이제 영장이 나오긴 하죠. 근데 요거는 좀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장을 뭐 이렇게 내놓으라고 이렇게 영장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한 경우니까 좀 이례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뭐 자주 있습니다. 근데 예. 네. 명쾌하네요 이번 거는. 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파이널 골뱅이점이요. 아, 파이널. SBS 틀렸어. 그럼 내일 다음 주에 하세요. 끝. 네. 한번 기회 끝이에요. 안 할래요. 뭡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sbs.co.kr입니다.
파이널 철자 모르겠대요. FINA. FINA 키는 골뱅이라고 이 사람들아. 파이널 아니에요? 파이널? 왜 그래요? 네. 네. 좀 자, 넘어가시죠. 네. 다음 코너죠. 화제의 판결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모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유잼. 이 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지하철역 출구에서 걸어 나오는 A 씨를 들이받아서 팔꿈치와 정강이 등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는데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듀얼 또는 외발 전동 휠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제가 다 설명했어요. 이게 아마 중요한 거는 도로교통법에 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125cc 이륜 자동차니까 그 뭐 스쿠터 그런 거. 또 신났어 차 네. 얘기하니까. 차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킥보드는요? 그냥 킥보드도 근데 이거 해당해요. 전동 킥보드. 뭐, 이륜 자동차. 배기- 전동 아니에요? 배기 배기량 아닌 거. 아니죠. 배기가 없어. 배기 없지. 나의 어떤 힘으로 야, 가는 전기네? 거야. 그러면 네. 아, 전기도 롤러 차에 스케이트도 들어가. 되냐? 네? 롤러 스케이트도 되냐고. 롤러 스케이트요? 롤러 블레이드.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는 아니, 킥보드 중에 그냥 사람이 전동- 미는 거 있잖아. 그건 안 되죠. 애기들이 타는 거. 근데 자전거 음주는 뭐 앞으로 단속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자전거 잠깐만, 음주 원동기 자전거가 장치, 많잖아요, 한강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들어가요. 자전거. 네. 자전거도 차에 그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자전거 탈 때도 운전면허증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전동 킥보드 필요하죠. 근데 제 말은 보통 우리가 한강에서 타는 자전거를 음. 타고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다. 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을 그런 것 사고가 같아요. 많아가지고 그걸 음. 본 것 같은데 킥보드는 모르겠어요. 자전거는 아니, 자전거 그냥 자전거도 들어가. 자전거 음주운전이 심각해서 음. 바뀐 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거나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그러니까. 부과된대요. 맞아요. 일반 그래서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라고 하는 거는 5가지 정도가 돼 있어요. 자동차, 네.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그다음에 5번째 좀 웃긴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 그래서 인력거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차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화제의 판결은 전동 킥보드가 이 중에 3번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거고 근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음주운전이 심각해서 뭐 범칙금 규정 같은 것도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배기량 50cc 미만의 이제 원동기를 단차가 들어가는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 0.59kW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전기도 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매연을 이렇게 휘발유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원동기라는 단어에 어. 전기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 들어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이제 전기로 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 아무 장치도 없는 킥보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없던 왜냐하면 거죠. 자전거도 그건 원동기가 아니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되게 속도가 세지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그냥 킥보드는 그냥 발로 구르는 거잖아요. 이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편집하기 힘들겠다. 근데 전동 킥보드가 진짜 문제가 많긴 해요. 그죠? 이거 뭐라고 부르는 무슨 킥라니? 킥라니 나와요. 킥라니. 아무 데서나 막 튀어나오고 아니, 그리고 특히 밤에 저희 동네는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에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도로 막 쌩쌩 달려요. 뭐가 킥보드가 전동 킥보드 탄 사람. 전동 킥보드? 요즘에 되게 이거 위험해. 공유가 돼가지고 아, 자기가 네. 타고 아무 데나 맞아, 갖다 놓으면 맞아. 돼요. 아무 데나 거의 버리다시피 하면 맞아, 되는데. 쓰러져 있고 이러는데. 세그웨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냥 가는 거 이렇게. 그거요? 그건 그만큼 속도가 안 나요. 걔도 외발 힐도 여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뺑글뺑글 있어요. 돌면서 랩하고. 아 그러도 진짜로요? 돌 필요는 없을 것 그랬었지. 같아요. 지금 굳이 진짜로요? 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이고, 회계사님 앞에 래퍼들이 부끄럽네요. 그런 거 타고 되게. 랩도 하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예, 어쨌든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손님 계신데 우리 그만하죠. 제일 중요한 코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네, 집중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은 전문적일 걸. 야 댓글 달아봐. 기대해라. 댓글 달아봐. 사실 악플 댓글 때문에 모신 달아보라고. 거예요.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 앞으로 오셔 매주 한 왔습니다. 명씩 나와요. 아 진짜로요? 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나와요. 정말 진짜입니까? 정치 전문가? 제가 지금 BH 확인해봐도 됩니까?
자, 아니면 이번 DH에 확인해 보세요. 집중 탐구는 저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열심히 공부하신 김선욱 변호사님께서 앞부분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실 거고. 아니요 이거 기자님 해주세요. 이거. 아, 저요? 예, 예. 아, 그래요? 개요는 아, 예, 개요. 개요 정도는 뭐. 다들 네. 어려워서 피하고 있어. 그럼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사실-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래서 제목을 난 이렇게 달았어요. 삼성은 좋아하겠지만 기자들도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는 쌈밥 판결. 정말 네. 좋겠다 삼성. 예. 이게 삼바라고 저희가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도 제대로 안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가 부분이지만 선고가 나온 걸 이제 의미를 둬서 한번 집중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문은 본류는 아니에요. 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분식회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금감원 등에서 이거를 이 관련자들이 어떻게 증거를 숨기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유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앞 본류에 대해서 아직 기소조차 안 했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걸 판단하지 않더라도 증거 인멸은 너무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 약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 회계사님 그렇죠. 소개 좀 합시다. 소개도 듣고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아. 왜 이거 전문가가 되셨는지도 좀 들어보고 우리 어쩌다 저희 같이 네. 전문성 없는 방송에 오셨는지도 말이라도 많이 하게 해드려요. 아까 좀 빙그러서 챙겨드리는 좀 것도 없는데. 응, 뭡니까 그게? 잘 예? 회소 자기 회소 소개. 남소 여소 아니고 죄송해요. 회소 회계사님 제가 소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 아니요. 앞부분을 좀 길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그럼 앞부분에 소개했었는데. 네, 더 길게 듣고 길게. 싶어요. 네, 그러면 네. 이걸 여쭤볼게요. 네. 그 이쪽 삼바에 관심을 네. 갖고 언제부터 그쵸. 이쪽 전문가가 되셨는지.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앞에 전이라고 붙여야 될 것 전, 같은데 예, 전 예. 참여연대 이제 예. 집행위원장이었고요. 네. 저희들이 주로 경제 권력 감시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기 이전부터 뭐 주식 사이트라든가 네. 그다음에 세간에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이게 일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그 일방적인 비율이나 뭐 합병 비율 이런, 결정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이제 계속 팔로우하는 과정이었죠. 합병 비율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이후에 합병 이후에는 각 그 합병사들 종전 자회사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이렇게 보던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사 보고서에 이제 특이점을 발견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맨 처음에 이건 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맨 처음에는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냈고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근데 뭐 망회의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변 어떤 게 우리가 봐도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자꾸 삼성은 깜짝 금감원에서 놀라셨겠네요. 답이 용.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자신들 회계 처리 문제 없다라고 왔다라고 이제 왜곡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답변서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왔어요.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안. 예. 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감리 요청서를 제출했던 거고요. 네. 그 감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되게 빨리 결론이 나는데 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1년 넘게 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 5월 1일 날 금융감독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죠.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내렸고요. 네, 그 뒤에 증선위로 갔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정. 이 지금 판결이 증거 인멸에 대한 판결이었고요.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8년 5월 1일 날 금융감독원이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때부터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증거 인멸도 이제 이때 발생한 건데 사실 약간 여담이고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 생생한 분위기들을 다 알거든요. 2018년 5월 1일 날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사전 통보를 해주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쉬는 날 노동절 때 그렇게 네. 발표한 아 건데 그렇네요. 노동절 때. 그랬던 기억이 난다. 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해버리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상당히 금융감독원을 공격했고요. 저도 그때 이제 이 와중에서 빨리 금융감독원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겠다. 금융이라든가 네. 정당, 네.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오염되기 전에 빨리 한번 금융감독원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5월 2일 날 우와. 오전에 사실은 내 약속을 생일인데? 잡고 아, 생일 5월 2일 생일 제 생일이 생일을 이제 기억하게 됐어요. TMI였어요. 아 괜히 들었다. 그래서 그 어떡하지?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네. 중요한 날이에요. 오염되기 전에. 오염되기 네. 전에. 금융 정당 이런 네. 네. 세력들의 금융감독원의 생각들이 그리고 문서들이 오염되기 전에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5월 2일 오전에 만났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상당히 강경한 입장 발표를 했어요. 5월 2일 날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일단 그 사건부터 해보면 5월 2일 8쪽입니다. 판결문 네. 8쪽에 로직스 임원들은 같은 날 1시 30분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금감원 감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때 이 현장에 갔던 기자분들이 저한테 몇 분 전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리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하냐. 그리고 기자들한테 한마디로 뭐 땡땡댔다고나 할까. 너희들 왜 늦게 들어오냐. 그리고 질문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리고 자신 있어 하십니다. 회계사님 이런 식의 그 말씀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위에 판결문을 보시면 판결문 위에 보시면 5월 2일 날 1시 30분에 방금 상공회의소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직전에 8시에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제 모인 거죠. 아, 본사에서. 네. 예, 그렇죠. 예.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모인 거죠. 그렇지.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회의 때 5월 1일이 공휴일이었는데 5월 2일 8시에 아까 제가 오염되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요. 금감원 네. 사람들을 네. 만났다고 했는데 삼성 분들은 누구를 불렀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직스 임직원 다 불렀고 변호사 불렀습니다. 사문 변호사.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불렀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불렀죠. 불렀을 때 네. 이제 대책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도 재밌었는데 본격적인 어떤 전격적인 행동을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합니다. 모두 모여가지고. 어린이날에 했구나. 그렇죠. 아, 이게 쉬는 이제- 날 일을 많이 예. 하시네요. 이게 많이 증거인멸 하시네요. 혐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혐의가 출발되는 곳이거든요. 제 생각엔 다들 이제 바쁘신 분들이라 5월 3일, 4일 이럴 때는 그렇죠. 시간이 안 나지 아.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야 너희들 자꾸 뭐 선약 있다 어쩌다 하지 말고 5월 5일 날 다 모여. 쉬는 날 다 모여 해가지고 네. 이제 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데 뭐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뭐 그리고 오로라 이른바 오로라 TF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뒤에도 나오지만 VIP, JY, 부회장, 미래전략실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해 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문서를 싹 지워버려라. 아, 네. 음. 이런 행위가 이제 일어난 게 그러네요. 5월 5일 이날입니다. 야, 어린이날에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군요. 5월 1일 예, 전격적으로 상당히 제가 봐서도 삼성에서도 급박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며칠 단위로 이렇게 막 다 그렇습니다.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증거 인멸을 다 같이 모여서 한 거를 검찰이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검찰에서는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찾았다고 하고요. 아, 안테나가 있었을까요? 검사의 능력. 저는 안테나가 사실은 저도 예.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뭐 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씀하더라가 정말 천재이루의 기회로 우연으로 발견했다 그랬는데 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제보가 있었겠네요 그랬더니 네.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아, 제 생각엔 이게 과연 그러면 증거 인멸 음. 이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만 있었겠느냐. 사실 이게 지금 가장 큰 키워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키워드가 승계이거든요. 네. 승계죠. 그리고 그 승계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삼성물산 제일모직은 이와 같은 은폐 은닉이 없었겠냐는 거죠. 전 빨리 삼성물산에서도 이와 같은 내부 제보자가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아, 그렇구나. 여기도 빨리 어디 밑장을 뜯었는지 아. 5층인지 7층인지 네. 아, 이런 걸 아, 제보하는 분이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네. 여기 판결문에 나온 증거 인멸 수법 중에 가장 좀 황당하거나 기가 차거나 뭐 이런 부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제 판결문 보시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몰랐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중 구조로 설계된 통신실 바닥에 정사각형 타일 가로 60, 세로 60, 두께 약 4cm를 흡착기로 들어올린 후 그 아래 공간 깊이 40cm에 윗서버 3대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타일을 덮어두는 방법으로 네. 헐. 일련의 문서들을 이제 은폐하였다. 와.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이 판결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문서들이 네. 이제 은폐되었다가 드러남으로써 음. 이제 구체적인 혐의들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 이제 보시면
문서 제목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미전실에 보고했던 문건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승계 과정으로부터 이와 같은 2015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연결 자회사에서 지분법 이 관계회사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바이오 부분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이럴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네. 분식회계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판결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이것은 회계 분식에 대한 판단보다는 증거 인멸에 대한 판단만이다 이런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는 거죠. 저도 이제 판결문을 다 봤는데 사실상 회계 분식에 대한 판단도 이번 그 판사분이 다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런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 인정 부분. 네, 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은폐된 문서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한겨레 또는 경향에서 이제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급작스럽게 미전실에 보내는 메일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 이제 은폐됐던 문서 중에 네네. 저도 이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열람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기자분을 통해서 오. 이제 네네. 기자분이 모처를 통해서 입수를 했고 그건 그겁니다. 이제 삼성물산 임원분께서 네. 네. 삼정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완전 자본 잠식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게 말이 네. 되느냐 네. 야. 상당히 대노해서 그와 같은 메일을 보냈고 경로했구나. 삼정회계법인 이제 회계사가 그에 대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네. 핑계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도했던 게 아니고 음. 주되게는 첫 번째 이제 자그마한 이유인데 너희들이 삼성 측이 우리에게 그동안 콜옵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런 애가 거- 숨겨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아. 그렇습니다. 이 이제 어. 드러난 것이 네. 두 번째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죠. 이제 뼈아픈 부분, 삼성에게 뼈아픈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해태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 바이오 부분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했다. 10조 안팎으로 잊지도 않은 제일모직 바이오 부분이라고 해서 막 3조 이렇게 넣었거든요. 네. 그와 같이 평가하다 보니까 그 합병 과정에서 바이오 부분을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그걸 회계 처리 기준에 KIFRS라고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전 자본 잠식이 되게 된다. 한국 회계 기준.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답장이 또 왔나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답장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회계법인에서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자칫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자본 잠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네. 뭐 상장 작업도 추진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과의 거래도 이제 끊길 수 있고 여러 위기 상황이 처하는데 이런 한번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떠냐 해서 한번 회계 변경을 해봐라. 연결해서 지분법으로 회계 변경을 하는데 이때 나오는 게 그겁니다. 반드시 이런 거죠. 좀 비유를 하자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제 아들내미 이름이 이제 실제 재현인데 이제까지는 아들내미라고 했는데 한번 조카로 한번 바꿔봐라.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갑자기?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바이오에피스를- 못하는 그런 겁니까? 바이오에피스를 아.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한번 바꿔봐라. 아. 근데 자회사에서 비유가 되게 주식을 적절하다.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뀝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랬을 어떻게 때 자식이 조카가 됩니까? 이제 어떻게 조카가 돼? 이 일종의 마법을 하려면 바이오에피스를 아들내미를 한번 상장을 시켜봐라. 상장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네. 한번 의 아들이었다가 조카로 바뀐다라고 해보자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미전실에 보낸 문서에서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전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패를 해요. 상장조차도. 그럼 이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모든 게 끝나고 그럼 완전 자본 잠식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이제 삼성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상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또 회계법인에게는 숨깁니다. 회계법인한테는 우리 계속 상장 작업 해 나가고 있어.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 아들을 조카로 좀 바꿔주라 회계 처리를 아. 하는데 실제로는 상장이 실패하고 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리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장 실패한 거 그때 다 드러나니까 네. 사실은 우리 있잖아 2014년에서 15년 넘어오면서 바이오시밀러 2종을 2개종을 한국에서 판매 승인을 얻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참여연대도 뭐라고 하냐면 신약
판매를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얻었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야 너희 그거 신약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야. 복제약 2종을 국내에서 이제 판매 승인 얻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이제 싸워 나가게 됩니다. 그게 근데 이제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바이오 신약이 예. 왜 그걸 주장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분들은 네. 그거죠.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는 절대 신약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은 절대 아니고 복제약과 가깝습니다. 카피약. 저희들이 이제 카피약. 카피약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 측은 좀 약간 상당히 대노하는데 네. 일단 아니, 편의상 복제약이라고 하고 그런 의견이 하겠습니다. 있다라고 제가 한 겁니다. 지금. 예, 예. 예. 비스무리한 약. 예, 복제약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뭐 네. 지장이 없으십니다. 음.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복제약의 판매 승인을 국내 판매 승인을 얻었다는 게 어떻게 기업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제가 SBS가 버스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버스 회사를 만들어서 2012년에 만들어서 2015년에 이제 버스 개발을 성공했어요. 음. 그래서 판매를 뭐 국내에서 하려고 한다. 승인을 얻었다는 게 어떻게 기업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냐는 거죠. 이건 2012년도부터 예고되었던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우리는 3년 후에 4년 후에는 버스를 만들겠다. 네. 복제약을 만들겠다라고 예정됐던 거고. 그러니까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미 기업 가치에 반영돼 있던 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네. 요소를 할 수 있냐. 이미 다 반영된 건데 네네네. 그죠. 예. 제가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변호사님이 아니요, 이게 지금 예, 예. 지금 현재 삼성과 검찰 측에 첨예하게 맞서는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지금 삼성 측은 자꾸 계속 똑같은 로직인데 우리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능성도 별로 없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검찰 측은 야 너희 이미 회사를 만들 때부터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로직스를 만들 때부터 그와 같은 것은 예고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내에서 판매 승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업 가치 상승은 없었다 하는 거고요. 여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 판결문 중에 주요한 문서 중에 하나 이름이 그겁니다. 어떤 문서 이름이냐면 바이오 사업화 계획이라는 문건입니다. 50쪽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50쪽이 잘 나와 있는데 문서 너무 많아가지고. 예.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삼성과 검찰 사이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제 판단으로는 이 문서의 전말이 드러난 이상은 삼성은 옴싹달싹 할 수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그겁니다. 여기 판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삼성 측이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사업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진입한 게 2008년입니다. 78년이죠. 예, 그 삼성전자에서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이미 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상당한 수준의 복제약 그 이제 임상 1, 임상 2, 임상 3 여기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에 돌입했었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2015년에 나왔던 것. 이것이 이제 삼성 측 내부 문서에 의해서 다 드러났던 거죠. 이것도 다 삭제한 거죠 지금. 그걸 다 삭제해 버린 거죠. 네. 애초에 원본은 금감원에서 야 이거 이런 겁니다. 금감원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 여기 이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삼성이 적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 삼성 정도 되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제품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리고 바이오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와 연관된 핵심 카테고리로 잡았다는 건 이미 어떤 구체적인 단계 위상에 돌입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79쪽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79쪽짜리 문서를 20쪽짜리로 이제 위조 변조해 버리는 거죠. 다 그쵸. 삭제해 버리고. 그게 바로 이제 외부감사법 위반이나 뭐. 야 네. 이거 그게 맞나요? 예, 그것도 예, 자본시장법 들어가 있죠. 위반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79쪽짜리 문서에서는 이거 합작시 주주별 기대 효과, 그다음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의 여러 가지 인용 문구,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있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하는데 몇 조짜리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부분을 싹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없다. 아예 평가해 본 적이 없다. 잘 아시겠지만 SBS에서도 보도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보고서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79쪽짜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이 있고 몇 가지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도
구체적인 임상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몇몇 신용 정보 회사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네. 심지어는 무료로 해가지고 아, 맞아요. 무료로. 아무 기업가치 평가할 수가 없다. 이 회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나도 제품의 어떤 임상 단계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단계를 논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단계이다. 이런 보고서를 이제 아. 10만 원, 20만 원짜리 만들어 오는 거죠. 만들어 오는 만들어 거죠. 오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네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네. 김혜민 기자님께서 주셔서 이 판결문은 사실 처음 읽어봤는데 이제 더 뭘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사실은 삼성이 예, 몇몇 네. 기자분들이 약간은 의도적으로 뭐 아직은 회계 분식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관계에서 많이 드러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뭐 이렇게 좀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김태한 그분이 네. 이제 막 구속 막 영장 청구했다 맞습니다. 이제 기각됐는데 네. 그분이 이제 과연 뭐 긴급 대책회의에서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게 많이 쟁점이 됐었는데 네.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2015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적자를 하다가 네네. 갑자기 이제 2015년에 네. 흑자 1조 9천억을 낸 게 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조카로 바꾼 거.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바이오에피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이제 바이오로직스랑 바이오젠이 같이 합자를 해가지고 네. 에피스를 만들어요. 네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래 아들이죠. 그렇죠. 합작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걔를 이제 종속회사에서 예.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면서 에피스 기업 가치가 이제 평가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고평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직스도 같이 이렇게 평가가 예.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네네. 건데 그걸 말씀하신 거군요. 예. 오케이. 네. 근데 우리가 약간 앞에 말을 안 한 게 예. 이분들이 뭘 받았는지 이번에 아, 예.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형을 네. 형 선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 형성구 안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행동 요원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뭐 기업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제가 행동 요원이라고 제가 지칭해서 아니 똑같은 굉장히 직원이지 죄송한데요. 뭐. 예? 다 예? 같은 아이고, 똑같은 웃긴 게 이거 돈 받는 판결문에 직원이죠 뭐 판결문에 다. 제가 말씀드릴 게 저 어렸을 때 저 아버지 뭐 하시나 이러면 회사원인데요 이랬거든요. 저희 네. 아버지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명퇴 나가셨는데 네. IMF 때. 근데 이제 직업이 다 회사원이에요. 네. 회사원인데 회사원들 네. 간이 커 보면은 막 바닥 뜯어가지고 막 서버 감추고 굉장히 회사원에 거의 행동 대장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분들. 예. 자 이름 안 깎게요. 그래서 양모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앞에 있는 행동 요원들 5분은 네. 집행유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회사원인데 시켜서 했으니까. 네. 상무 뭐 부장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그분도 네. 회사원이래요. 네. 근데 좀 높은 급이죠. 그 정도 회사원이 아닌데 네. 회사원이 그분들이 이제 그냥 집행유예 받으셨고 뭐 사회봉사도 받고요. 근데 이제 부사장님들 김모님, 네. 박모님, 이모님 이분들은 이분들은 좀 이제 행동 대장이다. 아. 행동 대장이라서 이제 실형을 받으셨죠. 1년 6개월 뭐 2년 받으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삼바의 네. 이제 회장님 예. 자기는 계속해서 바지 사장이다. 나는 몰랐어. 아이들은 밑에 있는 애들고 저는 바지 사장이니까 전 구속 안 될래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과연 대책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죠. 그분이 모셨던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모신 또 그분 하나 있잖아요. 그게 또 그분들은 이제 그러면 행동대장 위에는 또 저기 총책이 있는데 왜 총책은 왜 이렇게 지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지 참 항상 안타깝죠. 보면은 뭐 예.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항상 행동 대장분들만 그렇죠. 행동요원, 받는 것 행동대장들 그 정도만 하신 거죠. 약간은 좀 예. 뭐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면 사실 우리가 네. 쉽게 말씀드렸지만 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 세 분들 네.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 부사장급 예전으로 하면 이제 미전실 유명분이죠. 미전실이죠.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할 수 없는 네네. 분들이요. 그러니까 왜 직업이 회사원이냐고. 그렇게 쓰면 안 돼. 다른 회사원들 그쵸. 열받는다니까. 네. 나랑은 다른데. 그러니까 같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분들은.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제가 네.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판결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감원에서 에피스의 대표이사 고모 씨의 출석을 요구하자 피고인 양모는 네. 고모 씨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으니 서면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오기 전에 네. 고모 씨하고 어.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렇게
구글에 딱 치고 동영상을 딱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 뒷배경이 다 영어여서 정말 이분 영어로 설명하나 보구나 했더니 음.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렇죠. 잘하시구나. 이거 보면 그래서 네. 51쪽에 보면 네네. 고모 씨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으니 서면으로 조사해달라고 아니, 요청하고 금감원 무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금감원은 검색도 못 하나요? 야, 구글링 한국말 잘하시는구나.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저 잘하시네요. 동영상 보니까 아주 잘하시고 아마 제 생각에 자칫 이분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말실수. 대질 조사라도 하고 아. 말실수라도 하게 될까봐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런 거.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은 명예훼손이 되는데. 될 소지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라면서요. 한국말 서면으로 그렇구나. 그런데 서면이 있는 지금 글은 잘하는데 근데 말은 엄청 잘하시구나. 네, 한국말로 뭘 아주 못하시는 건지 잘하시더라고요. 모르겠네요. 다른 한국말이 있나요? 제가 모르는. 근데 어쨌든, 저는 예. 궁금한 게 항상 이렇게 그럼 행동 대장들이 여하튼 간에 네. 본인 그러니까 일이긴 한데 네. 본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회사 일이죠. 네, 회사 회사원이니까.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여하튼 네. 징역까지 살게 되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네. 회사원 생활을 빨간도 하시다가. 붙고 그죠. 근데 그러면은 네.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치. 보답? 보답이 네.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네. 뭐 거의 뭐 개국 이런 말이죠. 죄송합니다 회사원분들. 예, 제가 이분들은 뭐 진짜 시켜서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거는. 진짜 추측성 발언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징역 2년 감사하고 합니까? 사람이 삶 중에서 징역 2년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판사님이 이제 양형의 판단했다 보면서 말한 게 이게 승계 작업에 대한 판단을 사실 이게 왜냐면 이게 네. 공소사실이 없었으니까 네, 우리 네. 물론 공소사실이 있다가도 직권으로 지우기도 했지만 예, 왜냐면 예. 그게 관련돼서 수사나 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승계와 관련해서는. 네. 근데 판사가 증거 인멸에 대해서 판단을 형을 정함에 있어 그 증거 인멸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건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게 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분식회계라는 그 본류가 확정이 됐으면 이분들은 훨씬 형을 많이 받아요. 네. 아 그래요. 2년이나 1년 6개월이 아니죠. 예. 4년. 왜냐하면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을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들이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니까 네. 판사도 고민을 하다가 형을 정한 거죠. 1년 아, 6개월, 네. 2년.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이 만약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증거인멸 받았으면 네. 2년에서 안 끝나죠. 4년, 5년 가죠. 교사님 그러면 네. 이게 2심이나 대법원 음.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사건이 선고가 났어요. 1심 판결 났어. 네. 바뀔 수 있어요? 그럼 형이 충분히 올라갈 수 아. 있죠. 음. 양형이 좀 네. 반영을 이번 그래서 안심하실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뭐냐 2심을 얼마나 오래 그래서 빨리 끝내신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죠. 네. 그러네. 사면이나 이런 걸 뭐 나중에 형 근데 뭐 이거 다 알겠죠 이분들은 음. 훌륭하신 자문 변호사님을 다 두시니까 그렇죠. 네. 다 아시겠지만 알아서 잘하세요. 그 예.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때 5월 2일과 네. 5월 5일 날 네. 모였던 사람들 보면 삼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자문 네. 변호사, 그렇죠. 회계사 예. 다 같이 모였잖아요. 예. 그분들은 뭐 다른 처벌을 안 받나요? 야 이거 왜냐면 증거인멸을 공동정범 아닌가? 네. 그러니까 공동정범은 뭐냐면 내가 행위를 안 했어도 같이 모의를 해서 누구 행동요원이나 대장들이 했어. 바닥 뜯는 걸 내가 안 갔어도 네. 그거를 같이 인멸을 하자라고 했으면 그거는 같은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네.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큰 돈을 주고 좋은 음. 변호사와 음. 회계사들을 쓸 거 네. 아니에요. 음. 그럼 사실 그 변호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받고 최선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어. 제공할 뿐이다라고 음. 하면은 근데 만약에 증거 인멸을 같이 가담했다는 만약에 네, 제한만 그렇죠. 제한만 했을 뿐이다라고 지- 하면은 증거 인멸을 제한만 해도 처벌 받나요? 저는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되게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같은 그러니까 행동을 직접 내가 뭐 안 했어도 실제로 그 역할에 있어서 주도적인 핵심적인 네. 요소를 자기가 구성한다면 한마디로 이 증거인멸의 톱니바퀴 중에 자기가 톱니바퀴면은 충분히 이제 이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죠.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따로 기소를 할 것인지 네. 이 회계사님들과 네. 이 변호사님들을 어떻게 그거는 뭐 저도 검찰 수사는 네.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서 증거인멸을 제한을 했고 그게 만약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가 된다면 이분들도 이제 단지 변호사라서 그냥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입니다라고 항변은 못해요. 네. 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받으셨나 보네. 요즘 많이 밤에 받겠죠.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참 안 오실 것 네. 같은데. 그러면 회계사님은 앞으로 남은 예. 그 이제 기소가 안 된 그 예. 사건은 어떻게 될지 좀 간단하게 물론 잘 되리라고 예상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이 이제
인멸된 네. 증거물들, 각종 음. 문서들을 다 복원했고 찾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일부들을 아.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드러 나와서 일단 속된 말로 이제 빼박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검찰에서도 연말 내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기소하도록 한다. 예.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더 더 위로. 위를 목표로 어. 해가지고 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 네. 그 지금은 3차장이 아니지만 그때 3차장이셨던 네. 한동훈 아, 차장님이 한동훈. 아, 네. 삼성 수사를 진짜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 검찰을 칭찬하신 적 있잖아요. 아 칭찬을 할까 해야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실명이 나오는데 한동훈 차장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모 기자분이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수사 초반에 이렇게 이제 저희 참여연대가 먼저 참여연대 변명부터 하자면 뭐냐면 저희들은 지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뭐 한 건데 자꾸 검찰이 구체적으로 한동훈 차장이 참여연대 문제 제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게 큰 쟁점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삼성은 앞으로 못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이제 들으면서 기분도 나쁘고 아 그렇죠 나쁘죠. 우리 나름대로 사람인데. 1년 동안 그러니까. 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잘 해왔다 생각했는데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보면은 이 문서들로 보면은 정말 또 한편으로 그럴 수 있었겠다. 네. 저희들이 몰랐던 여러 이 가지 정도 문서들. 갖고 있었구나. 예, 아. 그렇죠. 훨씬 많은 거를. 훨씬 더 많은 거 가지고 네.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저희들은 드러난 게 뭐 100이고 네. 실체가 100이라면 10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하고 주로 이제 이론적인 논쟁을 했었거든요. 이제 연결 자회사가 맞냐, 지분법 관계회사가 맞냐, 관계회사 이런 맞냐, 식으로 예. 싸웠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삼성 스스로가 본인들의 주장을 다 이렇게 그 파기시키는 그런 문서들이 그래서 나왔었으니까 에피스 상장을 뭐 한다 하는데 에피스 상장 실패했다는 문서들이 내부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과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내부 문서들이 아까 어. 보시면 삼성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을 보면은 본인들이 판단할 때도 이미 2012년도부터 상당한 반영이 되는 거죠. 부분에 기업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같은 이제 증거가 회계 분식에 대한 논쟁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까 회사원 뭐 얘기하셨지만 같은 회사를 안 회사원도 하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치, 예. 그- 다른 예. 회사보다 이 위계 질서를 그렇죠. 떠나서 네. 같은 동등하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회사도 결국에는 정보가 새는구나라는 생각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으니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수사도 잘 된 거고 예, 예. 그런 제보들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나오지만 음. 증선이가 한번 이 빠꾸였죠. 사건을 빠꾸 났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니까. 그게 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번 빠꾸 났던 게 여기도 나오지만 한 제보자분이 내부 제보자분이 이제 서류를 가져오면서 큰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감원에 갖다 준 거죠. 맞습니다. 그 네. 제보자를 저희도 그때 막 제가 그때 경제부였거든요. 찾으려고 예. 엄청 노력을 했는데 예. 끝까지 찾지는 못했어요. 네. 안 찾아야죠. 근데 그분이 네, 지켜줘야지. 삼성 내부자시겠죠? 그러시겠죠. 뭐 나중에 네. 밝혀졌다기보다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음. 포상 계획에 따라서 포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 정말 이게 내부 고발이 정말 중요한. 예. 맞아요. 왜냐면 이게 그분 없었으면은 이게 시작부터 사실 중선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상당히 위기 의식을 가졌거든요. 이게 절대 증선위에서 내려 보내려고 했고 금감원은 한번 우리 내려받을 수 없다. 지금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 과정에서 이제 알력이 있었고 결국은 증선위의 힘이 이제 이겼었죠. 내려 보냈었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자칫 이제까지 금감원이 고의적인 분식이라고 했던 판단이 어그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반전이 있었죠.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40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 70, 80, 120이 돼버렸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네. 그 내부 문서가 밝혀진 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최근에 우리가 막 방송에서 다뤘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증거도 막 제대로 없고 맞아요. 막 공소시효 그치, 끝나고 뭐, 약간 예. 약간 답답한
것들 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명확- 알차. 내용이 많아. 팩트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엄청 몇 많아요. 번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여러 회계법인의 질의하고 해서 다 여러 교차 검증도 한 건데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이 회사가 금감원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소송 제기한 적이 없어요. 아, 음. 그래요. 혹시 이제 몇 번 소송이 있더라 하는 건 뭐냐면 고의가 아닌 중과실입니다. 이런 거. 음. 네. 이런 소송은 있었을 때 분식이다 아니다라는 소송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해서 국내 최대의 어떤 전문가적인 조직 그리고 감시기관 금감원 증선위 감리위 여기서 총 4번의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이와 같은 판단이 선 이상은 저도 여러 차례 이런 회계 분식과 관련된 소송들에 참여해보고 했는데 네. 법원의 판단도 결국은 금감원 증선위의 판단에 의존하더라고요. 전적으로. 아. 네. 사실 법원의 뭐 이런 말씀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 판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음. 대개는 금감원의 판단에 의존해서 내리는데 금감원과 증선위가 일관되게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판단을 내려진 이상은 네. 절대 흔들릴 여지는 없다. 아. 다만 지금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네. 다들 좀 위축되고 어. 두려워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결국은 이 관련자 이제 행동대장들의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예, 회사 자체가 이제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예, 예. 해임 공고, 예. 감사인 지정 3년, 뭐 네. 과징금 80억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직스가 이제 저항해가지고 행정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그렇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라고 해서 예, 행정 예. 소송의 효력, 그러니까 그 처분의 효력, 네, 과징금 네. 부과 효력을 정지를 일단 법원은 받아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워낙 뭐 너무 여파가 크니까 예. 이거를 제재를 받아주게 되면은 뭐 증시나 뭐 모든 아마 예. 그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여파 있지만 집행정지는 받아줬지만 근데 실제로 이 행정소송의 결과 네. 즉 증선위의 어떤 그 처분이 적법한지 예. 여부는 행정법원에 이제 결국 판단이 예. 나올 거고 사실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법원에서 음. 중선위와 금감원의 어떤 그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좀 반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네.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 행정소송도 지금도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물론 이 행동대장들 이 증거인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수적인 거거든요. 예, 이게 예. 되게 진짜 중범죄긴 해도 그 행정소송과 그리고 향후에 그 윗선에 대한 이제 검찰 고발, 그러니까 검찰 기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게 너무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슈가 너무 많이 안 되고 최근에 너무 많은 이슈를 나와서 요 이슈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잘 관심도 없으시고 이런 네. 거가 있어서 제가 그냥 선정해봤거든요. 네. 저희가 네. 맞아요. 아, 이번에 선정한 이유가 사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관심을 갖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자들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앞으로 좀 팔로우업도 해주시고 관심도 갖고 네. 더 중요한 이제 그 기소가 남았잖아요. 네. 음. 그런 이제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걱정했는데 들어도 어려울까봐. 음. 근데 듣고 나니까 되게 쉽게 네. 이해가 되죠. 음. 네. 제 머릿속에는 그 조카 아들 이런 게 남아있어 지금. 이거 비유가 너무 적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일모직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예. 위해서는 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해야 예. 되고 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종속회사를 그러니까 자회사를 그렇습니다. 관계회사로 바꾸는 네, 네. 에피스를 예, 예.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적으로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네. 위해서. 네. 실제로는 그 당시에 합병을 할 때 뭐 네. 그게 사실 이게 워낙 뭐 너무나 많은 중요 사건들이랑 네.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게 뭐 전에 탄핵 정권에서 탄핵 국면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맞아요.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저도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니 제일모직이 그게 에버랜드가 이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제일모직이 저렇게까지 저도 주식을 잘 모르지만 삼성물산에 비해서 네. 고평가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정말. 그게 제일모직이 사실은 조금 뭐 억울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일모직의 실체는 저겁니다. 에버랜드 그리고 에버랜드예요. 이제 패션 부분. 그렇죠. 이거고요. 빈폴. 네. 그리고 저기 뭐지 섬유 부분, 그러니까 예. 소재 부분, 예. 소재는 완전 삼성 애들. 이러한 이제 회사와 삼성물산과는 이제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합병 이전에 매출, 뭐 순자산, 영업이익 이 세 가지 면을 다 보더라도 삼성물산이 3배 정도 다 많습니다. 다. 그런데 합병 비율은 반대가 됐죠. 왜냐면 1대 0.35. 옛날에 제일모직의 전신 에버랜드가 네. 에버랜드에 대한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의 지배 네. 구조가. 그래서 사실은 뻥튀기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승계 작업까지 네.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까지 네.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앞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승계라는 이슈를 명확히 이제 적어줬고요. 그리고 2심에서 이제 문제의 그쵸. 판단 이제 네. 승계라는 이슈는 없다. 맞아요. 네. 다행히 3심 네. 이제 대법원에서 네.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어떤 현안은 승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기 네.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여러 문서들이 제가 또 열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네. 승계라는 이슈를 빼놓고서는 이유가 없어요. 작성되지 않습니다. 아, 미전실의 그래요? 많은 문서들이 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라는 과정 음. 그리고 승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난점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그리고 합병 과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문서들이 많이 이제 생산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서 그것을 우회할 수 있기는 그걸 부정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결과를 그러면 한번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누구에게 좋은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제가 근데 저도 이게 뭐 녹음하면서도 이게 사실 삼성이 워낙 뭐 큰 회사잖아요. 뭐 저도 저도 관련인들 삼성에 많이 근무하고 이러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런 분식회계를 하고 이런 정말 저도 좀 충격받았어요. 사실 삼바가 진실이 아니기를 되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네. 나 서버 뭐 뜯어서 밑장 뜯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 보면은 네. 와 이게 정말 외국 사람들이 과연 이게 한국이라는 기업,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기업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그런 행동들을 이제 이 향후에 다른 기업들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더욱더 이거를 밝혀내고 네.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진짜 삼성이기 때문에 좀 봐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더더욱더 이게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예.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 염두에 두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삼성의 일련의 작업들이 밑장을 뜯어냈고 예. 문서를 숨기고 은닉하고 없애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을 청취자분들이 한 번쯤 되새겨 보셨으면 해요. 그렇죠. 이게 삼성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일면 아주 100분의 1, 1000분의 1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게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 없죠. 자본주의 원리, 주식회사 원리의 정면으로 상치된 것이고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사기 행위 그리고 뭐 은닉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함으로써 삼성이 망한다,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온다 전혀 그럴 리가 아닙니다. 없고요. 네. 예, 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범법 행위는 처벌해야 네. 된다. 그분께서 잠깐 감옥 그러니까. 가 계신 동안 주식이 많이 아유, 올랐더라고요. 그럼 네, 뭐 하여튼 관계 없습니다. 네. 이거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예, 예. 네. 오늘 너무 알차고 그 전문성 있었어요. 전문성 있는 아, 방송을 예. 네, 아, 너무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많이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다음번 방송 꼭 들어보면서 뒷담화가 웃기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좀 네. 그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을 준 저희 법조팀의 김기태 안상우 기자에게 아, 큰 감사의 네.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판결문 등을 제공을 아, 해줬는데 네네. 네. 꼭 이름을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좀 길었네요. 네. 하고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